이와타니 네프미는 전형적인 오타쿠로 살며 여동생과 함께 여유로운 대학 2학년 생활을 하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용돈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돈이 떨어지면 도서관에서 라이트 노벨을 읽는 등 오타쿠 취미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 그러나 그가 4가지 기본 무기의 기록, 종말의 재앙의 물결이라는 책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책은 4명의 영웅이 다른 세계에서 소환되어 세상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책을 읽는 순간 이상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는 갑자기 낯선 곳에 있게 되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그와 다른 3명의 영웅이 그들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소환되었다고 설명하며 각 영웅이 독특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방패에 묶인 네프미는 당황하고 의심스러웠다. 소환자들은 그들의 도움을 간청하며 고대 의식을 통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웅들은 거부하며 동의 없이 다른 세계로 소환된 것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임무가 끝난 후 버려질까 걱정했다. 그들은 상황을 더 논의하기 위해 나라의 왕 멜르막을 만나기로 동의했다. 왕에게 가는 여정 중에 네프미는 자신이 있는 세계가 자신의 세계와 다르지만 이상하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대 전설의 4명의 주인공들이 멜르막 왕국의 오토크라시 멜르막 32세 앞에 나타났다. 왕은 자신을 소개하고 영웅들에게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영웅, 아마키레는 16세의 고등학생이었다. 두 번째 영웅, 키타무라 마토야스는 21세의 대학생이었다. 세 번째 영웅, 카와스미 이츠키는 17세의 고등학생이었다. 네 번째 영웅, 이와타니 네프미는 20세의 대학생이었다. 왕은 영웅들에게 세상이 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예언된 파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오직 4명의 주인공만이 그것에 맞설 수 있다고 깨달았다. 그들은 전설을 따르며 영웅들을 소환했다. 네프미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며 왕의 서술과 일치함을 깨달았다. 영웅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무료로 소환된 것인지 물었고 모든 파도를 물리친 후에는 푸짐한 보상을 약속받았다. 왕은 그들이 이미 합의에 도달했는지 물었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장로들은 마법의 상태와 영웅들의 능력을 설명하며 전설의 무기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라고 말했다. 영웅들은 상황을 보면서 해결하고 스스로 훈련하기로 결정했다. 전설의 무기는 본래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함께 작업하면 발전을 방해하므로 따로 모집하고 모험을 떠나라고 지시받았다. 무기는 모든 언어적 및 시각적 정보를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다. 그들은 밤에 쉬고 다음 날 출발하라고 들었다. 영웅들은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아 게임과 활발한 토론에 참여했다. 그들의 주제 중 하나는 영웅들의 무기 중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네이프미의 방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프미는 방패가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파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고향에서의 삶은 로맨스가 없었지만 다른 세계로 소환된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사랑을 찾기를 희망했다. 그는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대모험은 다음날 시작되었고 용감한 전사들이 전설적인 영웅들과 함께 적의 물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였다. 전사들은 어떤 영웅과 함께할지를 선택했지만 네이프미를 지지하는 이는 없었고 그는 혼자 싸울 것임을 나타냈다. 마이는 네이프미의 파티에 합류하겠다고 자원했지만 왕은 네이프미에게 자신의 멤버를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각 영웅에게는 월급이 지급되었다. 네이프미는 다른 영웅들의 600은화에 비해 800은화라는 더 높은 금액을 받았고 그들은 여정을 위한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마이는 네이프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무기 가게를 추천했다. 검을 살펴보던 네이프미는 손에 쥐고 있는 방패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지적 무기를 들 수 없었다. 네이프미는 방패로 전투를 할 것인지 고민하며 상점 주인이 방패를 검사하는 동안 그 안에 큰 힘이 있음을 느끼고 100은화의 무기보다 갑옷을 선택했다. 그들은 덤불 쪽으로 나아갔다. 괴물에게 매복당한 네프루미는 방패를 사용해 쉽게 처치했다. 괴물의 가죽으로 만든 주황색 풍선을 방패 안에 넣자 재료가 흡수되었다. 마이는 방패가 전설적인 무기에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프루미가 물렸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식사를 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다음 날의 계획을 논의하며 지도 너머에 있는 라핀 마을로 가는 것을 고려했다. 이 마을에는 초보 모험가들을 위한 던전이 있었다. 마이는 네프루미에게 그곳에서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곳이 그가 레벨업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강조했다. 마인이 음료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네프루미에게 유혹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마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거절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언젠가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프루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은 돈을 확인하며 괴물을 죽이는 진정한 감정에 대해 고민했다. 다음 날 그는 풍선을 터뜨리며 기쁘게 레벨업했다. 그러나 깨어나 보니 그의 은화, 체인메일, 옷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기사들이 그를 왕에게 소환했고 그곳에서 마인의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배신감을 느낀 네프루미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려 했지만 4명의 정령 영웅이 죽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궁전을 떠나 왕의 돈을 돌려주었고 자신의 존경과 신뢰가 사라졌다고 느꼈다. 시장에서 한 남자가 그를 꾸짖고 드레스를 제안했으며 네프루미는 그것을 5개의 동전으로 팔았다. 그는 그 남자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하고 괴물과 싸우기 위해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밤새 싸움 끝에 그는 레벨 수위에 도달했다. 그는 오렌지 풍선 조각을 얻었고 이를 팔아 돈을 벌었다. 벌어들인 돈으로 그는 장비 상점에 가서 드레스를 샀다. 그 후 그는 다시 숲으로 나아가 약초잎을 만났다. 방패로 시험해본 후 그는 잎을 수확하여 약초상에게 팔았다. 그 후 카페에서 식사하는 동안 그는 그날 이후로 먹은 음식이 아무 맛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파티에 합류하고 싶다는 사람들 그룹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과거의 만남을 기억하며 먼저 조건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그들은 그가 리더로서 전리품 수익의 40%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 그룹은 무기를 구입할 것을 제안하며 네프미에게 자금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고 괴물들과의 작은 충돌이 발생하여 그룹은 도망쳤다. 여행 중 그는 노예 거래에 연루된 남자를 만나 그를 노예가 팔리는 곳으로 안내했다. 노예 상인은 75레벨의 힘을 가진 노예를 추천했는데 이는 네프미의 레벨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전투에서 매우 능력 있었고 가장 비싼 노예였다. 네프미는 그것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값이 싸고 순종적인 다른 노예를 요청했다. 노예 상인은 전투나 육체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반인반수 노예를 추천했다. 네프우미는 전투에 필요하면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예 상인은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노예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작은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네프우미는 그녀를 선택하기로 했다. 노예 상인은 그녀를 데려와서 가슴에 문장을 그렸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가슴에 있는 노예 문장이 네프우미를 죽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가며 노예 상인에게 30개의 은화를 지불했고 소녀를 데려가기 전에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작은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라프탈리아라고 말했다. 네프우미는 그녀를 데리고 장비 가게로 가서 그녀가 사용할 무기를 사주었다. 라프탈리아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그는 그녀에게 칼을 꺼내어 괴물을 찌르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아프게 되었고 이는 노예 상인이 그녀의 가슴에 새긴 고통 때문이었다. 라프탈리아는 칼을 꺼내 괴물을 찔렀다. 그녀의 경험치가 15로 증가했다. 그는 그녀를 동료로 설정하며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장비 판매자는 왜 그가 내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너후미는 라프탈리아가 자신을 위해 괴물과 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진 돈으로 그녀를 구입했고 그녀가 비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너우미는 3실버가 남아 있었다. 그는 라프탈리아를 카페로 데려가 점심을 사주었다. 너우미는 카페에서 라프탈리아를 위해 가장 저렴한 점심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녀는 만족스럽게 먹고 마셨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괴물을 죽이는 훈련을 시켰고 그녀의 힘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라프탈리아는 너후미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너후미는 자신을 방패 영웅이라고 소개했다. 라프탈리아는 그가 4명의 정령 영웅 중 1명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4명의 정령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준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방패 영웅이 반인반수들을 매우 잘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을
라프탈리아는 언젠가 방패 영웅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방패 영웅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너우미는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너우미는 그녀에게 가벼운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혼합약을 마시도록 제안했고 그녀는 그것을 마셨다. 라프탈리아는 잠을 자고 있을 때 괴물개가 그녀의 엄마와 아빠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그리고 너후미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말했다. 너후미는 약초를 사기 위해 약초 가게에 갔다. 그가 약국에서 나올 때 그는 라프탈리아가 어린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에게 놀 콩을 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라프탈리아를 정말 많이 돌보았다. 그녀의 머리를 다듬어 주었다. 음식을 주었다. 그녀의 몸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숲 깊숙이 들어가려 할 때 그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 토끼가 나타났고 너후미는 라프탈리아에게 찌르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녀는 피가 무서워서 거부했다. 너후미는 그녀가 싸울 수 없다면 다시는 돌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너후미는 세계의 존재를 위협하는 파도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최대한 강해져야 했다. 하지만 그는 방어만 잘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너우미는 라프탈리아에게 그가 그녀를 도와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찾겠다고 말했다. 라프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토끼를 찔렀다. 그녀는 너후미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에게 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너후미는 라프탈리아를 데리고 장비 상점에 다시 가서 라프탈리아를 위한 검을 구했다. 장비 판매자는 라프탈리아에게 작은 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너후미는 검 판매자에게 그들이 장비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마을이나 근처에 마을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루트라는 마을을 설명했고 너후미와 라프탈리아는 루트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숲에서 잡은 토끼를 2실버에 팔았다. 너후미는 또한 상인에게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근처 장소를 물어보았다. 상인은 석탄 구덩이에서 나오는 광석을 설명했으며 이는 꽤 괜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다. 첫 번째 파도 이후로 그곳은 위험한 괴물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 너우미는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로프 방패와 공중 폭격 방패를 활성화했다. 너우미는 라프탈리아를 소환했고 둘은 함께 광석으로 갔다. 너우미는 그곳에 위험한 괴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라프탈리아에게 상황이 나빠지면 즉시 도망치자고 말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너우미는 광석에 도착해 석탄 구덩이를 부수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라프탈리아는 괴물개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너우미는 재빨리 그녀를 구했다.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때 라프탈리아는 너후미에게 괴물개가 첫 번째 전쟁 파도 동안 그녀의 아빠와 엄마를 포함한 모든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야기했다. 네후미는 그게 라프탈리아가 매일 밤 울었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괴물개가 다시 나타났고 네후미는 그 개가 그녀의 부모를 죽인 같은 개인지 물었다. 네후미는 라프탈리아에게 지금 괴물개를 죽이라고 격려했다. 네후미는 그녀에게 싸우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들면 재앙의 물결을 막고 라프탈리아에게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부모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그녀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막고 그녀가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네후미는 괴물개를 공격했다. 하지만 괴물개가 그의 어깨를 물었다. 네후미는 라프탈리아에게 그녀의 검으로 괴물을 찌르라고 소환했다. 그녀는 처음에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부모를 잃었던 기억과 네후미가 그녀를 걱정해준 것을 떠올리며 용기를 소환했다. 그녀는 괴물개를 찔렀다. 그때 나프미는 공중 폭격 방패를 활성화했고 그들은 괴물개들을 모두 물리쳤다. 즉시 레프탈리아의 힘 레벨이 상승했고 나프미의 힘도 증가했다. 나프미는 방패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의 지팡이가 여전히 아픈 이유를 궁금해했다. 레프탈리아는 나프미를 포옹하며 죽지 말고 혼자 두지 말라고 말했다. 나프미는 레프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공격을 계속하라고 하고 자신은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프미가 괴물을 방패에 먹이기로 결정한 후 떠나기로 했다. 석탄 구덩이에서의 전투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프미의 방패는 너무 많은 기술과 능력을 얻어 그 모든 것을 세는 것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방심했고 다치고 말았다. 갑자기 다람쥐 한 마리가 덤벼들기 위해 덤불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방어를 위해 방패 독을 활성화했고 갑자기 라프탈리아가 나타나 다람쥐를 죽이며 공격했다. 너후미, 파도가 거의 다가오고 있어.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때야. 라프탈리아는 다람쥐를 무찔러 기뻐했고 그녀의 레벨도 함께 올랐다. 너후미는 라프탈리아와 함께 장비 상점으로 돌아갔다. 장비 상인은 라프탈리아가 꽤 예쁜 숙녀로 자라서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장비 상인은 너후미에게 반인반수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라프탈리아가 대화를 가로막으며 그들이 너후미의 갑옷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너후미는 왜 라프탈리아의 상처가 그렇게 들리는지 궁금해했다. 결국 그들은 장비를 사기 위해 장비 가게에 갔습니다. 라프탈리아를 위해서요. 그녀는 장비가 자신이 아니라 너후미를 위해 사야 한다고 느꼈지만 라프탈리아는 그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싶은 검을 선택하고 장비 판매자에게 할인을 요청했으며 판매자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너후미는 라프탈리아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그녀가 단순히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장비 판매자에게 그들의 예산이 약 180은화라고 말했고 장비 판매자는 너후미에게 갑옷을 추천했지만 그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는 맞춤 제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장비 판매자에게 제작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후미와 라프탈리아는 카페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프탈리아는 그들이 구입한 검에 대해 장비 판매자에게 할인을 해준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고 너후미의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렸습니다. 그는 자신과 라프탈리아를 위해 가장 저렴한 점심을 주문했다. 그는 라프탈리아를 아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일어나 너후미에게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도 가장 저렴한 점심을 주문했다. 너후미는 그녀에게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했다. 너후미와 라프탈리아는 결국 장비 판매자로부터 바바리안 갑옷이라는 갑옷을 받았다. 그는 너후미에게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라프탈리아도 그것을 좋아했다. 온 마을이 긴장 상태였다. 너후미는 파도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알기만 한다면 너후미는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비 판매자는 나오후미에게 마을 광장에서 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에는 거대한 모래시계가 있었고 그 안에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면 영웅들과 그들의 파티는 파도가 시작된 곳으로 보내졌다. 나오후미는 드래곤 모래시계가 있는 곳으로 안내받아 교회로 갔다. 그는 그것이 왕이 이야기했던 모래시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방패로 그것을 시험해 보았고 그것이 파도를 향해 카운트다운하고 있음을 보았다. 갑자기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보았고 영웅 중 한 명인 마로야스였다. 마로야스는 라프탈리아에게 자신이 예비 영웅이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칭찬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라프탈리아는 재빨리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내고 나오우미와 함께 싸우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마로야스는 나오우미 바로 앞에서 나오우미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했다. 나오우미는 마로야스를 바라보며 라프탈리아를 그에게서 끌어냈다.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와 다른 영웅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나오후미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 같았다. 재앙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를 만나서 감사했다. 그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준 이야기를 했다. 그가 그녀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싸울 이유를 주었다. 파도와 싸울 이유를 라프탈리아는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드래곤 모래시계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측정했다. 갑자기 나오후미와 라프탈리아는 다른 세계에서 자신들을 만났다. 그들은 재앙의 물결을 보았다.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를 소환하여 함께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에게 그것이 루트 마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오후미는 마을 사람들이 대피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신호탄을 보았다. 그의 성은 멀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그곳에 도착할 때쯤이면 마을은 멸망할 것이다. 나오후미와 라프탈리아는 루트 마을로 떠났습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요.
나우미는 라프탈리아에게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고 자신은 적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나우미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앞서 나갔습니다. 그는 공중 폭격 방패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방패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감쌌습니다. 나우미는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방어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아 나우미는 마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 폭격 방패를 활성화하여 기둥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좀비들이 기둥 주위에 모두 모여 있었고 그는 기둥에서 연료를 부은 뒤 불을 붙였고 그 불이 퍼져나가면서 모든 좀비를 태워버렸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그에게 달려가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가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정했다. 나우미는 그에게 대피가 완료될 때까지 적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명령했다.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나우미를 공격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고 그때 라프탈리아가 나타나 괴물을 찔렀다. 그들은 함께 괴물을 처치했고 그들의 힘이 증가했다. 라프탈리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싸움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왕의 기사들이 나타났고 라프탈리아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나갔다. 그들은 라프탈리아에게 그녀가 방패의 영웅과 함께 있는지 물었다. 라프탈리아가 그들에게 도전했지만 나우후미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는 커플이 꽉 잡고 그들의 바보들이 괴물발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기사들 뒤에 큰 괴물이 나타났다. 나우미는 방어하면서 라프탈리아에게 공격하라고 불렀고 그들은 함께 괴물을 물리쳤다. 기사들이 모여 방패의 영웅을 지원하고 싸우기로 결정했다. 다른 영웅들도 싸우기 위해 힘을 활성화했고 갑자기 붉었던 하늘이 맑아졌다. 기사들이 나머지 영웅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왕이 각자에게 보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라프탈리아가 마을의 모든 괴물을 처치했다고 나우후미에게 전하러 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이겼는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우후미에게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나우후미의 존재가 그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며 그가 한 일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떠났습니다. 라프탈리아는 몇몇 아이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고 나우미는 그녀의 잘한 일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왕은 영웅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파티에서 서로 축하했습니다. 나우미는 한 곳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보상이 없었다면 파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상자가 한 자릿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웅들과 그들의 훌륭한 일에 대해 잘 이야기했습니다. 라프탈리아가 지나가자 마토이아스가 그녀를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마인이 그를 끌어당기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라프탈리아는 나우후미가 앉아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파티에서 제공된 음식이 천국 같아 보여서 너우미가 배고픈지 물었다. 너우미에게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했지만 라프탈리아는 너우미도 함께 먹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라프탈리아는 먼저 음식을 가져와 결국 너후미에게 한 입 먹게 강요했다. 너후미는 라프탈리아가 가져온 음식을 한 입 먹었다. 마토아수는 너후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너후미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마토아수는 너후미에게 라프탈리아가 그의 노예인 것이 그의 노예임을 도전했다. 남을 노예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너후미는 마토이아스에게 이 나라에서 노예제도가 합법이라고 말했다. 마토이아스는 다른 세계의 영웅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너후미는 마토이아스와 동의하지 않았다. 마토이아스는 너후미에게 자신과 싸우라고 했고 그가 이기면 라프탈리아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네우미는 만약 자신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너후미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후미는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다. 왕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왕은 너후미에게 왜 반인반수인 노예를 사용하냐고 물었다. 그는 너후미가 본질적으로 썩어 있다고 추정했다. 그래서 왕은 나이프미에게 마로야스의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했다. 라프탈리아는 자신의 의지로 왕에게 나이프미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왕은 그녀가 불쌍하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가 주인을 방어하도록 강요하는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나이프미와 마로야스의 결투는 멜라마르 왕, 교황 바마스, 그리고 정당한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나이프미와 마로야스는 갑자기 서로 싸웠다. 마이는 마법의 힘으로 마로야스를 도와 나이프미를 물리치려 했다. 마로야스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느낄 무렵 나이프미는 사람들에게 마인이 마법의 힘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왕은 마로야스를 싸움의 승자로 선언했다. 나이프미는 마인이 공주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들이 모두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인이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녀가 좋아하는 영웅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을, 결투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프무는 화가 났다. 그는 모든 것이 그가 방패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느꼈다. 라프탈리아는 저주에서 풀려났고 마로야수의 노예가 되었다. 그는 방패를 던졌지만 방패는 다시 그에게 돌아와 그의 손에 묶였다. 방패는 저주를 활성화시켜 라프탈리아가 마로야수를 때리게 했다. 나프무를 속인 것에 대해 그녀는 마로야수를 꾸짖고 나프무와 함께 일했던 방법을 설명하며 마로야수의 지배를 거부했다. 그때 그들에게 마인 이 마법의 힘을 사용해 나이프미와 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프탈리아는 나이프미에게 돌아갔지만 그는 그녀를 거부했다. 그가 방패를 파괴하려던 찰나 라프탈리아가 그 방패를 만지고 그것이 어떻게 그녀의 생명을 구했는지 보여줬다. 라프탈리아는 여전히 나이프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고 둘은 다시 함께 했다. 왕은 파도 동안 영웅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의 요청을 이행한 것에 대해 상을 주었다. 그는 마로야수에게 4폰천 실버를, 이두카스와 렌에게 각각 3펀미 A800 실버를 주었다. 그는 나이프미에게 500 실버를 따로 마련했다. 하지만 그녀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비용으로 상금을 차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에게 어떤 자금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투쿠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나이프미의 결투에 개입했다. 그는 자신의 노예 문장을 없앴고 이제 왕은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렌은 마로야스에게 나이오미가 규칙을 따랐다면 결투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로야스는 자신이 결투에서 이겼다고 주장했다. 마이는 마로야스에게 이츠쿠와 렌을 혼동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원래는 1대1 결투여야 했다. 하지만 방패 영웅 나이오미는 그의 망토에 숨겨진 괴물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왕은 마로야스를 승자로 선언하지 않았다. 렌은 나이오미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왕은 그에게 최소한의 합의된 금액을 주기로 결정했다. 나이오미는 돈을 모아 라프탈리아와 함께 궁전을 떠났다. 나이오미는 라프탈리아를 노예 상인에게 데려갔고 그는 노예 문장을 복원했다. 나이프미는 그녀에게서 라프탈리아가 왜 노예 증서를 되찾으려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것이 그녀에 대한 그의 신뢰의 상징이라고 느꼈다. 노예 사용자 방패가 활성화되었고 노예 상인은 라프탈리아가 짧은 시간 안에 나이프미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노예 상인은 그녀가 처녀가 아니면 20은 은화로 교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가 처녀라고 주장하자 그는 그것을 35 금화로 올렸다. 나이프미는 몬스터 R 추첨을 보고 그것에 대해 물었다. 노예 상인은 실버 100개의 필로리오를 팔 의향이 있으며 잘 키우면 가치가 2배로 뛰는 몬스터 새끼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레프탈리아는 나이프미에게 몬스터 새끼는 보통 마을 주변을 끄는 큰 새라고 말했다. 노예 상인은 그가 20 금화의 가치를 지닌 용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프미에게는 그것이 가챠 게임처럼 들렸다. 그는 레프탈리아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몬스터 R을 샀다. 나이포에미와 레프탈리아는 약초상인 가게로 갔다. 약초상인은 나이포에미에게 루트 마을에 사는 친척이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레프탈리아는 그가 그때 구해준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약초상인은 나이포에미에게 루트 마을에서 그의 손주를 도와준 여자라고 말했다. 그는 그 여자와 만나 그녀가 마법 두루마리 하나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법 두루마리를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료로 마법을 줄 테니 도와준 손주에게 감사하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수정구슬을 주었는데 그 안에 봉인된 마법 하나를 배울 수 있다.
마법 두루마리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나이포에미가 계속 노력한다면 가능하다. 그는 원하는 만큼 마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나유미는 마법 책을 읽었다. 다음 파도가 오기까지 한 달이 남았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나유미는 라프탈리아에게 그들이 루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라고 말했다. 그래야 아침 식사 후에 레벨을 올릴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유미와 라프탈리아는 괴물알이 아기 새로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새가 자라서 성체가 될 때까지 돌보았다. 와인은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고 마로야스가 이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다. 재건 노력을 돕기 위해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려면 오리 실버, 나가려면 50 사이버의 통행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결정에 불편함을 느꼈다. 나이프미가 마을 모임에 나타났다. 그는 마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프미는 마로야스가 이 나라에서 여관을 얼마나 임대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나이프미는 그 결정에 반대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다. 어떤 사자가 마인에게 만나러 와서 편지를 건넸다. 마인은 나이프미, 방패 영웅에게 마을을 지배할 권리를 위해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들은 필로가 드래곤을 보았을 때의 반응을 알아차렸다. 라프탈리아는 필로리얼과 드래곤이 잘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라프우미에게 싸움을 맡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그가 이기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라프우미는 다시 마로야스와 싸우기로 결정했다. 라프우미는 필로리아와 경주를 했고 마로야스는 그의 드래곤 말을 타고 있었지만 라프우미가 경주에서 이겼다. 마을 사람들은 적어도 쉴 수 있고 마을 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마인은 라프우미가 속였다고 말했다. 여왕의 전령들이 다시 마인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경주 코스에서 마법의 흔적을 감지했다. 마인은 그것이 라프우미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방패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마법의 속성은 치유와 지원이며 그의 라쿤 친구는 빛과 어둠이다. 이는 그들이 감지한 마법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인은 그곳을 떠났고 마로야스는 나이우미가 경주에서 이겼다고 인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이우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약속한 보상을 원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돈을 기부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폴리오는 마차를 요청했다. 그들은 쉴 곳을 얻었다. 나유미는 괴물과 싸우면서 여행 사업을 운영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레벨업하는 것에 대해 두 사람은 동의했다. 다음 날 그들이 숲을 떠나려 할 때 갑자기 이상한 소녀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나유미는 소녀들과 함께 장비 가게로 돌아갔다. 장비 판매자는 그에게 새로운 노예를 살 때 자랑하지 말라고 말했다. 작은 소녀는 장비 판매자의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보았다. 그리고 나유미에게 배고프다고 말했다. 장비 판매자는 그녀에게 한 입 주겠다고 제안했다. 갑자기 필로가 와서 버거를 먹어 치웠다. 장비 판매자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노예 상인에 따르면 필로리아는 각각의 무리를 이끄는 왕이나 여왕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왕과 여왕들은 변신에 능숙하다. 그리고 평범한 필로리아로 위장하여 무리 속에 섞여든다. 그들은 인간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 특별한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필로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19레벨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70레벨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강해질지 궁금해했다. 나이프미는 장비 판매자에게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천을 팔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변신할 때마다 그것들을 찢어버린다면 그는 그들에게 재단사와 만나보라고 했다. 라프탈리아와 나이프미는 그녀를 위해 드레스를 사기 위해 재단색에 갔다. 그녀는 나이프미에게 드레스를 입고 예쁘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묻지 말라고 했다. 재단사는 나이프미에게 그녀의 아버지처럼 하찮하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 필로는 나이프미에게 그녀의 아버지냐고 물었다. 나이후미가 논의를 중단시켰다. 그는 변형될 때 찢어지지 않는 천을 요청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재단사는 나이후미에게 마법 핀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 수 있다. 나이후미와 라프탈리아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준 노파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법 핀을 요청하러 갔다. 안타깝게도 노파의 재봉틀이 고장나서 마법 핀을 받을 수 없었다. 피로는 수정 구슬을 보았다. 여자가 그녀를 위한 의상이 없다고 확인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필로의 옷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동안 그들은 여행을 하며 돈을 벌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마을 영주에게 받은 통행증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앞에서 한 남자가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그들의 마차에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산 너머 마을에 약을 전달해야 했다. 너우미는 그에게 한 은화에 태워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돈이 없었다. 그는 이미 약값으로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너우미는 그에게 물건으로 지불하거나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부탁했다. 그 남자는 동의했고 약을 구하러 가는 곳까지 태워주었으며 집까지 따라왔다. 그는 병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 것을 보았다. 너후미는 그에게 약을 주기로 결심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그는 그 여성에게 마실 약을 주고 또 그녀를 치유했다. 남자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어머니를 치유하는데 어떤 마법을 썼는지 묻자 그는 너후미에게 잃은 은화 상당의 물건을 주었다. 그는 너후미에게 은화 1개 상당의 물건을 주었다. 너후미는 사람들을 태우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이동수단인 여행용 차량으로 사람들을 태우기도 했다. 그들은 길에서 몇 남자에게 멈춰 섰다. 액세서리 판매자에 대해 들은 사람이 누구인가? 짐을 가진 고객은 누구인가? 남자들은 그에게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폴리오가 남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묶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너후미에게 잔인한 방패, 영웅에게 공격당한 불운한 모험가라고 도전했다. 너후미는 기분이 나빴다. 그는 폴리에게 배고프냐고 물었고 그녀는 배고프다고 대답했다. 남자들은 그가 그들을 폴리에 먹일 것이라고 느껴 두려워했다. 너후미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의 물건을 챙겼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모으고 있는데 라프탈리아는 그들이 도적을 약탈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범죄자들보다 더 사악하게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라프탈리아는 그 남자들이 구원자로부터 목숨을 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들었어요. 너우미는 그들의 모든 물건을 모아서 함께 떠났어요. 그를 운반하던 남자는 귀금속을 가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너후미는 몇 가지 마법도 익혔어요. 그 남자는 너후미에게 보석을 다듬는 새로운 사업에서 얻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또한 그는 무역상들의 소문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다른 영웅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너후미는 마법실을 만드는 데 쓰이는 보석을 요청했어요. 그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한 노파는 그가 보석을 찾는 곳을 그렇게 빨리 알아낸 것에 놀랐어요. 너후미와 라프탈리아는 그 여자를 그 장소로 데려갔어요. 어두운 복도를 지나던 중 큰 몬스터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너후미는 그들이 여기서 찾으려던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 가라고 했어요. 갑자기 너후미가 들고 있던 빛이 꺼지고 그녀가 너후미의 노예가 되는 것에 지쳤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다시 그의 노예인 척하며 그를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였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충격에 빠졌다. 라프탈리아는 너후미에게 그 목소리에 속지 말라고 했다. 그곳의 괴물은 너후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며 그를 도발할 수 있었다. 너후미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많이 들어서 상처를 입었다. 늙은 여자는 빠른 방역에 힘을 발휘했고 그들이 가는 동안 모두 괴물들에게 공격당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물리치고 보석을 얻을 수 있었다. 너우미와 라프탈리아는 다시 드레스메이커에게 가서 그녀에게 마법 핀을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사용해 아름다운 천을 만들었다. 여행자는 제초제 주문을 받고 즉시 너후미에게 제초제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너후미는 왜 그렇게 빠르고 많은 양의 제초제가 필요한지 궁금해했다. 그는 필로에게 그들을 목적지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너후미와 카프탈리아는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이 덩굴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소환했다. 라프탈리아는 그들에게 불태우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마을 사람들은 심지어 모험가들을 소환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마을은 이미 덩굴에 의해 점령당했다. 최악의 상황은 식물들이 괴물로 변해 마을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몇몇 모험가들은 마을 사람들을 레벨 업시키기 위해 출발했지만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너우미는 필로를 소환해 모험가들을 붙잡아 그에게 데려오게 했다. 필로는 신속하게 모험가들을 너우미에게 데려왔다.
식물 괴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일부는 독이나 산을 뱉기도 했다. 필로는 모험가들이 그렇게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곳에 갔는지 궁금해했다. 마을 사람들은 새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한 남자가 너후미에게 하늘의 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온 구세주인지 물었다. 그 남자는 너후미에게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너후미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받았고 그는 그들을 하나씩 치료했다. 너후미는 라프탈리아에게 치료비를 받는 대로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엉망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다른 사람들도 너후미에게 그들의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러 왔다. 그들의 마을은 창검 영웅이 방문했을 때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창검 영웅은 근처의 유적지에 가서 밀봉된 씨앗을 가져왔고 그는 그것을 기적의 씨앗이라고 불렀다. 처음에 그들은 식물이 얼마나 빨리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이 자라서 마을을 압도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치료비와 괴물 퇴치 비용을 미리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너후미는 돈을 모았고 그들은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다. 너후미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 약이 빠르게 효과가 있음을 깨닫고 괴물에게 부어주자 결국 그들은 죽었다. 너후미의 방패가 식물 변형을 활성화했다. 너후미는 식물 변형이라는 기술을 해제했고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보았다. 라프탈리아는 그들이 최근에 괴물을 처치한 일을 상기시키며 그렇게 경솔하지 말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너후미가 그들의 마을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너후미와 그의 일행을 환대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 숙소를 제공했다. 다음 날 너후미는 가지고 있던 씨앗 중 하나를 땅에 심었다. 즉시 과일이 싹트기 시작했다. 너후미는 마을의 번식과 잠재력을 억제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괴물로 변하지 않고도 많은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맺을 수 있으며 마을은 다시는 기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후미는 그들과 거래를 했다. 그는 그들에게 씨앗을 팔고 싶어 했다. 라프탈리아는 너후미가 너무 탐욕스럽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치료와 박멸을 위해 그에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너후미와 라프탈리아는 마을을 떠났다. 라프탈리아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과일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뻤다. 너후미는 집으로 돌아와 여행자에게 과일을 팔았다. 여행자는 너후미에게 일을 요청했다. 그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온천마을의 여관에 물건을 배달해 주기를 원했다. 너후미는 물건을 배달했다. 너후미는 필로와 라프탈리아가 그곳을 즐기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둘 다 행복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너후미와 함께 술을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너후미가 필로의 머리를 빗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프탈리아는 너후미와 자신을 위해 음료를 가져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후미와 필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잔을 동시에 열어 마셨다. 필로가 맛있다고 했을 때도 그들이 모두 밤에 잠들어 있을 때 라프탈리아는 필로가 너후미를 빼앗기 전에 무엇을 할지 고민했다. 라프탈리아는 산에 올라갔고 놀랍게도 그녀의 뒤에서 필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각각 코알을 찾으러 갔다. 필로는 산을 뛰어다녔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라프탈리아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뒤따랐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그들을 빠르게 쫓아온 괴물에게 함께 넘어졌다. 갑자기 괴물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괴물을 처치했지만 다른 가가 코 둥지를 얻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그들은 괴물을 너후미에게 주기 위해 데려갔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남자들이 그들을 막았다. 그들은 마을 의식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귀한 먹이인 은색 라자백을 주겠냐고 물었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필로는 너후미에게 가져가라고 고집했다. 결국 그들은 은색 라자백과 교환으로 너후미에게 망치를 가져왔다. 너후미는 그 망치가 비싸지 않냐고 물었고 그들은 항상 잘 돌봐줘서 너후미에게 감사의 표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온천에 가서 목욕하라고 말했다. 라프탈리아는 너후미가 왜 항상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지 궁금해했다. 라프탈리아는 언젠가 그에게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인정받겠다고 약속했다. 네오후미, 라프탈리아, 그리고 필로는 전리품을 떠날 것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그들이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길 아래에 그들을 위해 끝난 마을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염병은 마을의 노인도 감염시켰다. 그들은 마을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고 한 남자가 왜 여기 왔는지 물었습니다. 너후미는 자신을 약을 팔러 온 여행 상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천상의 새 필로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신속히 의사를 불러 천상의 새 구세주를 보게 했습니다. 마을 진료소의 담당 의사가 약을 팔러 온 너후미를 만났습니다. 너후미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받았고 그의 약으로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너후미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한 후 50실버를 청구했습니다. 그들은 너후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요청한 돈이었습니다. 나오미가 한 것은 그들의 증상만 치료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을 완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다시 병에 걸릴 수 있었다. 그것은 맞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들은 그 병이 괴물들이 사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라고 믿었다. 한 달 전쯤 큰 드래곤이 그 산의 둥지를 틀었다. 그것은 검의 영웅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나오미는 괴물의 죽음이 전염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었다. 드래곤의 시체를 보기 위해 많은 모험가들이 마을에 모여 재료를 모았다. 이는 확실히 마을이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모험가가 쓰러졌고 그 뒤를 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드래곤의 시체는 썩기 시작하고 어떤 종류의 독을 방출하고 있을 것이다. 드래곤의 독 때문에 그곳의 생태계가 변화했다. 평범한 모험가는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다. 나후미는 그들이 왕실에 이 사실을 알렸는지 물었다. 그들은 문제를 보고했고 곧 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성직자들이 당분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오미는 의사에게 왕실에 요청한 것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라프탈리아에게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의사는 그가 혼자 가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라프탈리아는 그들이 위험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의사는 그들의 감사함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우미는 자신이 받을 돈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위험수당을 포함해 베레색 실버를 요청했다. 그는 그들이 법원에 지불할 금액을 자신에게 지불하라고 조언했다. 나우미는 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다양한 괴물들을 만났고 나우미는 방패 영웅의 힘의 원천을 활성화하여 자연의 법칙을 해독하고 목표를 방어했다. 그 후 그는 필로에게 빠르게 달리라고 강요했고 그들은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들이 산에 도착하자 나우미는 라프탈리아가 힘들면 뒤에 있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드래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드래곤은 그들을 보자 일어섰다. 그때 나우미는 그것이 드래곤 좀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필로는 드래곤을 싫어해서 먼저 드래곤에게 공격을 했다. 나우미는 그들이 자신 뒤에 머물도록 명령하며 드래곤과 싸웠다. 드래곤의 숨결이 그들을 독에 감염시켰다. 하지만 그의 방패는 모든 독 숨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저항했지만 라프탈리아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필로는 드래곤과 싸우러 나갔지만 나오후미는 그녀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오후미는 그들이 재편성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지라고 말했다. 그는 피로를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드래곤과의 싸움을 계속했고 갑자기 드래곤이 피로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독을 내뱉었다. 나오미는 이번에도 다시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더 많은 힘을 활성화하고 드래곤이 피로를 죽였다고 생각할 때 용기를 내어 드래곤을 공격했다. 마침내 나오미는 드래곤을 물리쳤다. 그는 라프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자신을 믿고 있다고 말했고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라프탈리아는 바닥에 쓰러졌다. 나오미는 그의 방패 영웅을 활성화했다. 자연의 법칙을 해석하여 라프탈리아를 치유하는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드래곤이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라프탈리아가 깨어나서 다시 땅에 쓰러졌다. 피로가 드래곤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드래곤의 뱃속에서 보라색 크리스탈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먹어버렸다. 라프탈리아는 다시 쓰러졌고 나우미는 마차에서 약을 주고 즉시 마을로 돌아갔다. 산의 바람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때 의사가 나우미에게 요구한 돈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으로
라프탈리아를 치료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프탈리아를 치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저주와 힘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를 성수의 적신붕대로 감쌌다. 하지만 의사에게는 저주를 풀 만큼 순수한 성수가 없었다. 그는 나오미에게 성수를 구할 수 있는 큰 마을의 교회로 가라고 지시했다. 나오미와 필로는 라프탈리아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필로는 용 안에서 본 수정들을 나오미에게 건넸다. 라프탈리아는 토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오미에게 선물로 남긴 것이었다. 용의 시체에 남아있던 자녀 마마의 결정화였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방패 안에 넣었다. 더 강한 힘을 원했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싸우는 것을 주저해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때 그는 나서서 드래곤의 주의를 분산시켰어야 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정말 많았다. 라프탈리아가 그를 격려했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열심히 하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라프탈리아와 피로는 나오미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가 미소 짓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가서 쉬라고 말했다. 라프탈리아는 나오미에게 함께 자자고 했다. 그리고 그는 피로에게 라프탈리아와 함께 자라고 부르며 밖으로 나갔다. 나오미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강해지고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 다음날 수도로 돌아갔다. 라프탈리아는 나오미에게 무역 여행을 마무리하는지 물었다. 나오미는 라프탈리아의 대우에 매우 걱정했고 저주를 풀기 위해 수도의 교회에서 성수를 받아야 했다. 필로는 숲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들은 새들에 둘러싸인 인간 아이를 보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있는 필로리아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항상 필로리아와 대화하는 것을 꿈꿔왔다. 그녀는 필로에게 말린 고기를 주었고 둘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멜티라고 소개했고 둘은 행복했다. 그녀는 필로에게 또 다른 말린 고기를 건네며 함께 놀자고 했다. 나오미는 필로에게 아직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나중에 멜티와 놀 것이라고 했다. 필로는 인간으로 변신했다. 멜티는 그녀가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필로는 멜티와 함께 놀 수 있냐고 물었고 나오미는 허락했다. 그녀에게 멀리 가지 말고 제 시간에 돌아오라고 말했다. 나오미와 라프탈리아는 먼저 마을로 가서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약도 나눠줬다. 나오미는 라프탈리아의 손에 붕대를 감아줬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에게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필로가 돌아왔다고 알려주러 왔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새 친구가 자신처럼 많은 곳을 여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멜티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고 필로릴들과 놀다가 그녀의 사람들과 헤어졌다고 했다. 나오미는 헤어졌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멜티가 나타나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잠시 함께 가도 되는지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왕실로 가는 길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필로릴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들과 노는데 너무 몰두해서 경비원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내일 수도로 떠난다고 들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나우후미는 그녀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신에 대해 들었는지 궁금해했다. 멜티는 자신이 이기적인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도로 돌아가야 했다. 나우미는 멜티가 귀족의 딸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라프탈리아는 나우후미에게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거절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도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고집했다. 나우후미는 그녀가 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수도로 향했다. 그들은 어두워졌을 때 잠시 쉬었다. 라프탈리아는 잠에서 깨어나 나우후미 옆에 앉았다. 갑자기 그녀는 멜티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바닥에 있는 그녀의 옷만 보았고 충격을 받았다. 라프탈리아는 그녀의 옷을 주워 나우후미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두려웠다. 그리고 나우후미는 그녀에게 필로가 어떤 귀족의 딸을 먹었다고 고백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필로가 그들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라프탈리아는 필로에게 멜티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필로는 그녀가 자신의 어깨 아래에서 자고 있었고 멜티를 깨웠다고 말했다. 멜티는 필로의 깃털에서 나타났고 나우후미와 라프탈리아는 그녀가 필로의 깃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오미는 그녀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피로의 깃털이 매우 부드럽고 편안하다고 느꼈다. 나오미는 그것이 그녀가 옷을 벗은 이유인지 물었다. 카프탈리아도 피로의 깃털에 손을 깊이 넣고 그 따뜻함을 느꼈다. 너우미는 그녀에게서 깃털 하나를 가져와서 그 깃털에 잠이 포함된 힘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수도에 도착했다. 피로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물었고, 너후미는 피로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상기시켰다. 피로는 멜티를 따라 집으로 갔고, 그녀는 너후미와 카프탈리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수도의 교회에 도착했고, 너후미와 카프탈리아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교회의 바우무스 교황을 만났다. 바움스 교황은 왕궁에서 화려한 결투를 보았고, 너후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우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바움스 교황은 그가 방패만을 들고도 잘 싸운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너후미는 교황에게 저주를 풀기 위해 강력한 성수를 요청했다. 너후미는 성수를 받기 전에 바치기를 요구받았다. 가장 강력한 성수를 원한다면 금화 1개를 바치라고 했다. 너후미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카프탈리아는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너후미에게 카프탈리아는 금화 1개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불하고 성수를 받았다. 바움스 교황은 너후미에게 가져온 성수를 저급한 포도주처럼 풀어주었다. 그는 하인을 꾸짖고 동료 제자들을 대신해 너후미에게 사과했다. 너후미는 자신의 돈의 가치를 얻는 한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성수를 받고 둘 다 성전을 떠났다. 볼무스 교황은 너후미에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상기시켰다. 성전에서 나서자 한 남자가 너후미를 향해 달려오며 그를 방패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너후미와 카프탈리아도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달렸다. 너후미와 카프탈리아는 어디에 숨었다.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느껴서 카프탈리아에게 필로를 데리러 가라고 지시했고, 그들은 마차 근처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그를 놓쳤다고 생각할 때까지 마로야스가 어디선가 나타나 너후미를 공격했다. 마로야스는 너후미에게 그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 노예 소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마로야스가 언급한 것은 라프탈리아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필로를 언급한 것이었다. 마로야스는 필로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들은 서로 싸웠다. 너후미는 멜티가 마인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그녀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라프탈리아와 필로가 돌아왔다. 그들은 너후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다시 마로야스라고 말했다. 마로야스는 필로에게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너후미가 그녀를 노예로 사용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그런 짓을 한 너후미를 위협했다. 필로는 마로야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놀렸던 일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다시 새로 변신해 마로야스를 공격했다. 너후미는 필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멜티는 너후미를 만나러 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장비 가게에서 만났고, 멜티는 자신을 멜라마르 왕국의 첫 번째 왕위 계승자로서 제대로 소개했다. 그녀는 두 번째 공주 멜티 멜라마르라고 하며, 이는 그녀가 다음 통치자가 될 것임을 의미했다. 라프탈리아는 왜 그녀가 언니보다 앞서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언니는 성격 때문에 항상 문제하였다. 그녀는 너후미가 방패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너후미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멜티는 너후미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떠났다. 멜티가 가는 동안 그녀는 엄마가 수도로 돌아가 방패의 영웅에 대한 왕의 부당한 대우를 꾸짖으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라프탈리아는 너후미에게 최소한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로도 왜 너후미가 멜티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물었다. 너후미는 필로에게 더 이상 그녀와 놀지 말라고 경고했다. 라프탈리아는 너후미가 필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지 않을 아버지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필로는 그가 왜 멜티와 놀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말해달라고 고집했다. 너후미는 그들 중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필로가 밖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왕의 기사들을 보고 너후미에게 방문자가 있다고 알리러 들어갔다. 다시 그 기사들이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기사들은 적어도 파도 동안 너후미와 동행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그가 마지막 웨이브에서 싸운 방식에 깊이 감동하여 그의 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찾고 있던 이유였습니다.
기사들은 그를 수도에서 볼 때마다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우미는 그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도 웨이브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방패 영웅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싸우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트 마을 출신이며 그가 그들의 가족을 구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우미는 그들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목걸이를 150은화에 사라고 말했으며 그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들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들은 동의했고 그들은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너우미는 장비 판매자에게 자신이 구입한 장비를 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장비 판매자는 손에 동전을 쥐고 너우미에게 레벨 지표 옆에 별표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장비 판매자는 충격을 받았고 너우미에게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는 그가 레벨 1개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람만이 이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우미는 영웅이기 때문에 직업을 업그레이드할 때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너우미는 라프탈리아에게 어떤 종류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지 물었다. 라프탈리아는 너우미가 결정하는 것에 상관없다고 했다. 너우미는 라프탈리아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했다. 너우미는 파도가 끝난 후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라프탈리아에게 그가 없이도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 직업 업그레이드는 한 사람당 15골드가 필요했으며 꽤 비쌌다. 하지만 너우미는 라프탈리아에게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했고 필로는 자신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물었다. 너우미는 그녀에게 인내하라고 했고 다음에 올 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우미가 돈을 지불하려고 할 때 제자 중 한 명이 들어와서 방패 영웅의 파티에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의 마제티로부터의 직접적인 명령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는 돈을 챙기고 그곳을 떠났다. 너우미는 노예 상인의 집으로 갔다. 노예 상인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또한 그의 여행 무역이 그에게도 수익이 되었다며 그를 칭찬했다. 너우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노예 상인은 너우미에게 그의 필로리아 여왕이 밀라마르 전역의 귀족들 사이에서 꽤 명성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했다. 둘째로 카프탈리아도 그의 사업이 고품질 노예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칭찬이 쏟아지면서 돈은 멈추지 않았다. 노예 거래상은 너우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너우미는 그들을 위해 업그레이드 수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너우미는 노예 상인이 레벨 40이 넘는 노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안타깝게도 노예 상인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나라의 드래곤 모래시계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예 상인은 너후미에게 용병 국가 젤토벨, 반인반수 국가 실트펠드, 그리고 실프리덴을 안내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매우 환영받는 반인반수 국가인 실프리덴을 추천했다. 멀리 떨어진 여행이었지만 그는 너후미에게 펠롤리아 여왕에게 무기를 장착하여 그곳으로 데려가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너후미에게 계속된 후원에 대해 특별 가격으로 5골드를 제안했다. 너후미는 노예 상인에게 그들의 발톱을 시험해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괴물들은 상품이었고 갑자기 그는 너후미에게 이일 요청을 제안했다. 그들은 수도의 하수구에서 괴물을 찾으러 갔고 갑자기 모두가 물리칠 수 있었던 괴물에게 공격당했다. 너후미는 라프탈리아에게 성수와 붕대를 사용했다. 라프탈리아는 붕대 부분이 빨리 치유된다고 느꼈다. 파도까지 10일이 남았고 너후미는 라프탈리아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랐다. 다음 파도가 어디서 올지 모르는 한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 대비했다. 마을이나 도시에서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과 전투 지역과 전략을 정찰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카프탈리아는 계속 너후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 갑자기 필로가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녀는 카프탈리아에게 너후미에게 키스하려고 하는 것을 꾸짖었다. 너후미는 그들에게 소리치며 다음날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들라고 했다. 너후미는 여행을 준비했고 모두 함께 출발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너후미에게 그들이 가진 것과 교환하여 음식을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너후미는 돈을 선호했고
그들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너후미에게 그들이 멜라마르 출신인지 물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북쪽에서 거부당한 상황이었다. 몇몇 모험가들이 마을에서 파견되어 저항 세력을 조직하고 혁명을 일으켜 혼란에 빠졌다. 너후미와 그의 일행은 시장을 지나고 있었다. 파도가 27시간 후에 몰려올 것이다. 피로는 배가 고팠고 그들은 모두 카페에 가서 식사했다. 너후미는 이츠키와 렌이 식사하러 간 것을 보았다. 이츠키는 북쪽 나라에서 예금을 전복시킨 이야기를 했다. 그가 길드에 갔을 때는 이미 누군가에게 보상을 지급한 후였다. 렌도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의뢰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했다. 둘 다 누군가 자신인 척 돌아다니고 있다고 느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북쪽 마을 군주를 전복하라는 길드 의뢰서와 함께 이츠우키에게 편지를 가져왔다. 너후미는 파티와 함께 식사 중이었는데 이츠우키와 렌이 자신들을 사칭하고 의뢰와 보상을 훔쳐갔다고 도전하자 그들도 맞서 도전했다. 기사들이 너후미가 요청한 돈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는 그들을 평가했다. 그에게 이용하거나 함정을 파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사들은 그를 인정했고 필로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행복했다. 파도는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고 너후미는 전략회의를 지시했다. 여왕은 멜티가 방패 영웅과 화해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미래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고 그래서 하인에게 그들을 지켜보라고 명령했다. 파도가 다가오고 여왕은 영웅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파도가 도착했고 너후미와 그의 일행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대피하도록 도왔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드래곤이 나타났고 그들은 그것을 물리쳤다. 너후미와 그의 일행은 한 여성이 자신을 공격한 드래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다. 노파는 너후미가 자신을 치유해 준 것에 감사했다. 기사 중 한 명이 너후미에게 주민 대피가 끝났다고 알리러 왔고 너후미는 그들에게 적에게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네여후미, 라프탈리아, 그리고 필로는 싸우기 위해 파도로 향했다. 그들은 큰 괴물들이 있는 큰 배를 보았다. 모든 영웅들이 그곳에 모여 괴물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네후미가 배에 착지했다. 마로야수는 그에게 마을 사람들을 지키라고 했다. 미나는 그를 싸울 줄 모르는 무능한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런 말을 해서 네후미를 화나게 했다. 그는 몬스터들이 파도가 멈출 때까지 계속 마을을 공격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대신 제멋대로 하니 꾸짖었다. 만약 그들이 지면 마을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게임처럼 생각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파도를 막으라고 했다. 그는 몬스터를 공격하려던 참이었고 빛의 힘으로 몬스터를 공격할 카프탈리아를 소환했다. 카프탈리아는 주변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해독하는 힘의 원천인 빛을 주문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괴물의 그림자를 공격했다. 마로야스는 괴물을 공격하기 위해 번개창의 힘을 활성화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네후미는 필로에게 바람 마법을 시전하라고 명령했다. 네후미는 괴물이 마법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는 카프탈리아와 필로에게 자신 뒤에 숨으라고 말했고 방패로 그들을 보호했다. 네후미는 필로에게 괴물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카프탈리아도 괴물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괴물을 물리치는 것이 어려워서 네후미는 분노의 방패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카프탈리아에게 사과했고 그녀는 네후미에게 불과 유황 속에서도 그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다. 네후미는 필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라프탈리아를 돌보라고 했어요. 라프탈리아는 네후미에게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네후미는 분노 방패를 활성화하기로 결심했어요. 필로는 드래곤 좀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후미는 몬스터를 무찌르러 나아갔어요. 카프탈리아는 나머지 영웅들이 안심하는 것을 꾸짖었고 마이는 그녀를 조롱했어요. 그녀가 반인반수라서. 라프탈리아는 자신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네후미에게 무거운 임무를 지우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녀는 영웅들이 싸울 수 없다고 꾸짖었고 그들이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영웅들은 네후미를 도우려고 했지만 마이는 마토야수에게 그를 돕지 말라고 했어요. 마침내 영웅들은 네후미를 지원하여 괴물과 싸우기로 결정했다. 네후미는 분노의 방패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카프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방패의 감옥 능력을 활성화했다. 결국 네후미는 괴물을 물리쳤고 또 다른 괴물이 다시 나타났다. 갑자기 한 여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모두가 약하다고 꾸짖었지만 그중 단 한 사람, 즉 네후미를 칭찬했다. 그녀는 네후미의 이름을 물었다. 하지만 네후미는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라고 고집했다. 그 여인은 글라스라고 소개하며 진정한 파도의 전투를 선언했다. 글라스는 네후미에게 자신을 공격하지 않거나 그의 하인을 공격하라고 보내지 않을 것인지 물었다. 렌과 다른 영웅들은 글라스가 그들을 네후미의 하인이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서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힘을 활성화했다. 하지만 그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글래스는 제로 스탠스랜도를 활성화하여 그들을 반격했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하인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너후미에게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너후미는 방패 감옥 능력을 활성화했지만 글래스를 제압할 수는 없었다. 그는 라프탈리아에게 그녀와 싸우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한 베놈을 보내 그녀를 공격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물리칠 수 없었다. 너후미는 빠르게 필로와 라프탈리아에게 말하고 글래스가 그들을 공격하기 전에 방패 감옥으로 그들을 보호했다. 너후미는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방패를 활성화했지만 그녀가 너무 강해서 여전히 그녀를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가진 모든 힘을 시도했지만 그녀를 물리칠 수 없었다. 너후미와 그의 파티는 도망치려 했지만 글래스는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너후미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다음 만남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파도에서 승리한 자들이었으니까요. 글래스는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라프탈리아는 그들이 어떻게든 탈출했는지 물었습니다. 너후미는 카운트다운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파도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계를 멸망시킬 재앙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글래스 여인은 너후미를 물리치는 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파도까지 훨씬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는 방패 몬스터 조각을 먹이면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향상도 라프탈리아와 필로가 직업을 업그레이드해야만 가능했다. 왕의 기사들이 너후미를 만나러 와서 성으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는 성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왕은 크리스탈 구슬을 통해 일어난 일을 보고 그가 강하다고 칭찬했다. 파도 동안의 그의 노력도 인정하며 칭찬했다. 비록 인정하기 싫어도 너후미는 그게 자신이 그를 탱킹하는 방법이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성으로 소환될 때 기사 중 한 명이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왕은 너후미에게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는지 물었다. 그는 방패에 영웅답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왕은 그 비밀의 내용을 말하라고 강요했다. 너후미는 왕에게 비밀을 말하려면 무릎을 꿇으라고 말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너후미 세계에서는 부탁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의였다. 왕은 그 말에 화가 났다. 너후미는 파도가 잠잠해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협력할 의사가 있었다. 그가 성을 나서려던 찰나 왕은 그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왕은 너후미를 위협했다. 그는 화를 내며 처음에는 왕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서 어떤 일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성 밖으로 나서던 중 그는 강인하다고 칭찬하는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그가 싸움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칭찬했다. 그녀는 자신을 다르세이라고 소개하고 떠났다. 멜티는 왕과 방패 영웅의 대화를 듣고 왕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또한 왕과 너후미의 대화가 매우 적대적인 방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멜티는 왕에게 방패, 영웅에게 못되게 굴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파도를 쌓을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나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멜티는 왕에게 화해할 것을 간청했다. 하지만 왕은 멜티가 화해에 대해 한 발언에 화가 났다. 그는 그와 화해할 수 없다고 느꼈다. 멜티는 왕이 왜 방패 영웅인 너후미를 싫어하는지 궁금해했다. 왕은 너후미와 반인간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면 가족을 잃을 것이라고 느꼈다. 장비 판매자는 너후미에게 업그레이드 수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셰일프리든을 추천했고 너후미는 상인이 셰일프리든을 반인반수들이 인간을 수용하는 나라에 추천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필로는 그들이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 소식에 기뻐했다. 장비 판매자는 긴 여행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마차에 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멜티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필로는 그녀를 보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멜티는 너후미에게 수도로 돌아가 알트크레이의 왕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너후미는 거절했다.